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 중부본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명사 초청 대담식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정인 교수님 전 대통령 통일외교본부 특보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이제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 그다음에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담은 사실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제목을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책 이야기를 먼저 좀 잠깐 하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뭐 바쁘신 시간인데 이 제목의 책을 이 주제로 다루게 되신 책을 내신 계기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 그 JTBC에서 저보고 와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걸 했고 그리고 좀 있더니만 이제 KBS에서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길을 묻다라고 하는 데서 특히 미중 대결 구도가 심화가 되는데 그걸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또 얘기했더니만 청림출판사라고 하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책으로 낼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처음에 쉽게 생각해서 작업을 했는데 아이고 뭐 정말 그 텔레비 나가서 강연하는 거에 한 10배, 20배는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결국 텔레비 강연했던 걸 기초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완전히 다른 책 그리고 특히 코로나도 중요했지만 미중 신냉전 대결 구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주석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섭렵을 하셨던데 시간이 그렇게 되시나요? 코로나 덕을 봤죠. 코로나. 그러니까 앉아서 시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이렇게 방영을 할 때는 각주를 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뭐 표절 시비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실제 일반 신문 기사뿐만 아니고 또 학술 논문들도 봐야 되고 정부도 도큐멘트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래도 표시를 해주는 게 그 학자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주가 상당히 길어졌죠.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인용을 하셔서 야 과연 시간이 되셨나. 아무튼 덕분에 저희들이야 뭐 큰 공부를 하게 돼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그만두시고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가셨는데 발언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근데 오해받을 만한 직함인 것 같아요. 통일 외교 안보에다가 특별보좌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특별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가시면서 조금 그 생활 근황이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그대로죠. 뭐. 그대로입니까? 세종연구소 이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 그날 무슨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세종연구소의 뭐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세종연구소가 이제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상당히 필요하죠. 기금을 모아오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역시 그러니까 연구의 방향과 다른 하나는 기금 모아오는 일인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전략과 재정이네요. 이 본격적으로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문정인 교수님 소개를 할 때 이게 빠질 수 없는 대목이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8년 이 세 차례에 걸친 뭐 격동의 현장이었죠. 남북 정상회담을 함께한 역사 현장 유일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 실장하고 그다음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세 개의 현장에 다 계셨던 분이죠. 근데 뭐 관료였고 그렇죠. 민간인으로서는 제가 유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인 준비 차원에서 그분들 실무 준비를 하셨죠.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여쭙기가 좀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만 이 세 차례 현장에서 뭐랄까 각각의 특징이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의 현장 분위기랄까? 뭐 2000년 6월 15일 있었던 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난 거니까요. 어떤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때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뭐 6.15 공동선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론적 성격이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통일의 방향을 얘기했고 그다음 각 분야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기본 틀 그다음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총론적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은 강론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특히 2007년 10월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11월 중순경에 남북 경제부총리 회동이 있었어요. 거기 45개 협력 사업을 전부 다 식별을 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전략도 짜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007년 2차 정상회담은 강론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 4월과 9월에 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근데 실행이 다 안 됐으니까 어떻게 실행하느냐라고 하는 실행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2018년 4월과 9월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받드는 거. 네, 남북 그렇죠. 군사 합의가 대표적인 건데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북에서 그동안 그렇게 거부하던 비핵화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토의가 됐고 그게 4.27 판문점 선언과 그다음에 9.19 평양 선언에 좀 더 그게 담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차, 2차는 교류 협력 쪽에 방점이 두어졌다면은 그다음에 3차 정상회담에서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더 나아가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2000년, 2007년, 2018년이라고 하는 게 하나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남은 관건은 합의와 약속을 실천하는 것, 이행하는 것. 이게 되겠죠. 과제라고 하면.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나누기로 했던 주제로 들어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코로나19 문제나 미중 간의 새로운 냉전 혹은 미중 간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미중 신냉전이 어떤 양상으로 적용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이제 선택은 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코로나19 이후 미중 신냉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이고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혹은 방법은 뭔가 이 문제를 바로 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헨리 키신저 박사도 그렇고 그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그 프리드만 그 논설위원도 이제 그랬던 게 소위 before corona, after corona에서 BC와 AC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그전과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이 꼭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국제적으로 큰 어떤 그 영향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에서 이제 했던 게 그 당시에 그러면 서구에서의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 그래서 코로나 이후 세상을 보는데 5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것도 이제 헨리 키신저 박사가 작년 3월 14일인가 될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은 모든 국가들은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이다. 그러면 성곽 도시, 월드 시티가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4세기, 6세기에 중세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상당한 걱정을 표시했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뭐 백신도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세로 돌아갈 일은 없다. 두 번째로는 그 작년 초반에들 보면은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창궐 하는데 미국은 코로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결국에 어려워질 거고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그럼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올 것이다. 그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2.0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통한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 시간 지나놓고 작년 여름부터는 이제 미국이 제일 어려운 입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중국은 뭐 그래서 중국이 나아지니까 이제 그 다음은 또 중국이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팍스 시니카 중국의 패권을 통한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는 키쇼레 마반이라는 교수가 주장한 건데 유엔 주재 싱가포르 대사를 했던 분인데 그분은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미국 같은데 뭐 인종 갈등을 봐라, 정치적 양극화를 봐라, 이 모든 거 보면 미국이 패권을 다시 찾기는 힘들 것이고 중국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도 잘 극복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3, 4분기 같은 경우는 보면 경제 성장도 6%씩 하니까
미국은 그때 3, 4분기 같은데 거의 20%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결국에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묻죠. 그러면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고 중국 중심의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과거 조공 체제가 오는 걸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현대 웨스팔리아 시스템이 구축이 된 후에 현대 국가가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조공과 책봉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고 그러나 이제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 같은 게 만들어지고 중국이 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국가를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그 논쟁 갖고 지금 시작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팍스 시니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럼 네 번째 있는 거는 당위론적 주장인데요. 그 호주 전 총리였던 케빈 러드 같은 사람들 주장하는 건데 이제 팍스 유니버셜리스라고 해서 유엔을 통한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났는데 소위 강대국들 하는 거 봐라.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국제적 공공재 내놓지도 않고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는 건데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는데 누구도 총대를 안 맨다.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에이즈 때도 그렇고 뭐 사스 그 조류독감 생겼을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특히 에볼라가 생겼을 때는 아프리카 지역에 미국에서 거의 뭐 150억 불 정도 되는 지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코백스도 미국 주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그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도 중국도 신뢰할 수 없는 강대국이니까 다시 유엔의 권능을 살려서 다자주의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기보다는 당위론적 주장을 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하긴 하나 실현 가능성은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미중이 협력해야 돼. 그리고 많은 중견 세력 국가들이 또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있는 미중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미중 관계를 현상 유지라고 하면 현상 유지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나는 루즈. 그 미중이 양극 체제를 갖고 있지만 과거 냉전 때처럼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느슨한 양극 체제고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이 경제력 군사력은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비대칭이다. 그래서 저는 현상 유지라고 하는 걸 미중 간의 느슨한 비대칭적 양극 구도가 지금의 현실을 나타나 보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게 세 갈래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그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콜드 피스, 차가운 평화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고 아니면 미중이 마음을 먹고 대타협을 통해서 미중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양두 지도 체제 또는 G2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신냉전으로 아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좀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냉전이 결국 소련과 미국의 이념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념이 다시 전면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비판하는 건 중국의 모든 불행한 것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불행한 것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 중국 공산당 타도 들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념이 전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이념 대결, 미중 간의 새로운 이념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냉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봅니다. 미중 간의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 그 경계선상에 지금 있는 게 미중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고 미중이 노력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소위 G2로 갈 수도 있고 다자적 협력 체제로 갈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신냉전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여기까지 이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지금 국제적으로 5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이제 얘기되고 있다 말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중세 삼각도시 그거는 이제 현실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다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2.0 그다음에 이제 팍스 시니카 그다음에 당위론적인 하지만 유엔 혹은 다자 간의 협력을 통한 이 새로운 평화 체제 그다음에 5번째가 이제 신냉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느슨한 비대칭 양극 구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새로운 이념 대결 신냉전과 차가운 평화의 어떤 접점 경계선에 있다. 현실성이 높다.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마지막에 제시하신 그렇죠. 그렇죠. 미중 간의 차가운 평화 관계가 네네. 계속이 되는데 노력을 하면 그걸 피할 수가 있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신냉전 구도로 가게 되고 그러면
50년대, 60년대 우리를 억제했던 냉전 구도가 다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도 못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해를 두고 이제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것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할 건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선택해야 될 전략 혹은 방향. 근데 그 이전에 네. 그러면 지금 신냉전 구도나 또는 미중 간의 차가운 평화로 갔을 때 어떤 식의 대결 구도가 나오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자꾸 이제 미중 대결 구도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게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미국은 어느 수준이든 전략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잡는 지역 패권 경쟁이냐 아니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패권 경쟁이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2가지 다 전략 경쟁이죠. 전략 경쟁이라면 미국이나 중국이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거기서 경쟁하는 것을 소위 우리가 전략 경쟁이라 얘기한다면은 중국의 행보가 지역 패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세계 패권을 위한 것이냐. 그럼 미국에서 해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5대양 6대주에서 세계적 수준의 패권 경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 1900년대 초에 독일이 했던 방식이었어요. 1870년 독일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빌헬름 2세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우선 유럽 제패를 하고 난 후에 대영 제국하고 맞서서 세계 제패를 지금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독일의 빌헬름 2세가 했던 그 경로로 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걸 막겠다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게 재균형 전략이니 그 아시아 회귀 전략이니 그다음 트럼프 행정부 때 와서는 그걸 인도 태평양 전략, 인태 전략이라고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어쨌든 지역 봉쇄,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이제 혼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역 패권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세계 패권을 차단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하는 전략을 보면 1대1로 전략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자, 1대1로 해서 지금 유럽도 지금 치고 들어가고 중앙아시아 유럽,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남미, 그다음 남태평양국까지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시각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역 패권이 아니고 세계 패권을 보는 거구나. 그리고 그 1대1로도 보면 육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유럽, 중동까지 가는 거. 그다음 또 해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정화가 명나라 초기에 정화가 같은 길을 딱 잘라서 복건성에서 출발하면 쭉 해서 동남아 걸쳐서 저기 뭐 미얀마 걸치고 또 해서 또 파키스탄 과다를 거쳐서 그다음 지부티로 갔다가 저기 마다가스카르 뭐 아프리카까지 가니까 또 해양 패권도 본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극 해가 지금 녹아서 열리니까 또 이제 아크틱 실크로드라고 해서 북극해 실크로드로 또 지금 중국이 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1대1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건 또 5G 하는 화웨이가 나서서 1대1로 참여하는 국가들하고 통신망 구축을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공공보건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크로드라고 1대1로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전개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아시아 패권이 아니고 전 세계 패권을 보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게 이제 4가지 부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정학적 대결.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확장되는 걸 막아보자.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만 해협에서 충돌 가능성 문제, 남중국해에서 충돌 가능성 문제, 동중국해, 심지어 한반도에서도 미중이 대결할 수 있다는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 만성적 무역 적자를 보니까 이걸 고치겠다. 어떻게 고치느냐. 관세를 매겨서 하겠다. 그게 관세 정쟁이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중국이 저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무역상 이익을 보는 게 불공정 무역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 지적재산권 몰래 훔쳐가거나 미국의 첨단 기술 탈취하거나 뭐 사람들 데려가서 결국 미국의 아주 우수한 사람들 데려가서 이제 뭐 천인계획, 만인계획을 통해서 중국에서 활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금융, 재정,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인위적으로 비교의를 창출하고 있으니까 요걸 막겠다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통화 전쟁이 또 있어요. 브레튼 통화 체제 이후에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을 계속 구축하고 있잖아요. 모든 국가들이 미국 앞에 꼼짝 못하는 게 결국 금융수단을 통한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은행 중에서 미국하고 거래 안 하는 은행이 없잖아요. 미국에 이제 미움을 받게 되면은 당장 금융제재를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거래하는 은행은 전부 다 거래를 중지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캐리 램 지금 홍콩 행정청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연봉이 홍콩 달러로 한 570만 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은행 계좌가 없어요. 작년 여름에 홍콩 그 보안법 문제 때문에 미 의회가 캐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어요. 왜냐면 캐리람 계좌 가졌다가는 그 은행이 미국 은행들하고 거래를 못하니까 차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리람이 지금부터 은행 계좌가 없이 현금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위해서 소위 인민페이 국제화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지금 1%도 안 돼요. 그다음 나온 게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디지털 통화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은행 통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스위프트 코드라고 해서 우리가 송금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그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걸면 그걸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커런시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보장을 해주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1:1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역이 해당되고 세 번째는 아마 제일 핵심되는 게 기술 문제일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는 미중 갈등의 핵심은 기술에 있다고 봐요. 기술도 네 가지 분야가 있어요. 하나의 분야는 첫째는 뭐냐 경쟁력 문제예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그 일본 경제신문에서 2010년부터 계속 10개의 소위 최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등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등수를 어떻게 매기냐면 그 해당 분야의 특허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2010년만 해도 거의 10개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예요. 근데 2010년부터 변화가 왔다가 2018년 보면은 우리가 아는 5G, 드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이런 10개 핵심 기술 중에서 9개가 중국이 제일 특허 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국이 미국을 제낀다는 얘기죠. 양자 컴퓨팅 부분만 미국이 아직도 특허가 제일 많고 나머지 9개 분야는 중국이 제일 앞서는 거예요. 미국이 뭐 공포를 느낄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경쟁력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사이버 해킹을 하고 그래서 미국 정보, 군사 정보 기밀도 전부 다 들여다보고 미국의 민간인들 프라이버시도 침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중국 기술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거고. 근데 세 번째로 있는 거는 기술 표준 문제예요. 지금 중국이 느끼는 건 그래요. 지금 대부분이 세계 기술 표준이라는 게 미국 중심적이거든요. 뭐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위성 황법 장치하는 GPS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거 미국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미국에 종속된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우리가 기술 자주를 하려고 하면 기술 표준을 중국 표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 표준 2035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2035년까지 핵심 기술의 70%를 중국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치고 나온 거예요. 아마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기술 독재 또는 기술 권위주의 하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지금 뭐 우이구르나 홍콩이나 무슨 이런 데들 또는 중국의 이제 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전부 다 기술을 통해서 감시를 하거든요. 뭐 홍채 인식부터 뭐 안면 인식, 그다음에 지문 인식, 그다음에 CCTV가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 인민들을 통제하는데 외부의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걸 막자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14인구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갖고 된다면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에 대한 개별적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사용되는 그 기술을 막아야 된다. 이 기술 부분이 네 가지 점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모든 지정학보다도 오히려 더 첨예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 있는 분야가 바로 가치 문제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념까지는 들고 나오진 않겠지만은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이걸 상당히 치고 나올 거예요. 결국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으로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 네 가지 분야 지정학, 지경학, 기술 그리고 가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조율하느냐 또 국제사회가 그걸 어떻게 조율하게끔 만드느냐에 따라서
미중 대결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책 한 권을 10분 동안에 강의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미중 간의 그 대결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고 또 전개될 것이다. 첫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인 대결, 두 번째가 이제 지경학적인 측면, 세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 그것도 이제 기술도 뭐 네 가지 분야로 또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이 이제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를 내세워서 중국을 압박하는 뭐 그런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자 그러면 미국이 느끼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한 뭐랄까 공포 혹은 도전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적이 필요하니까 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아까 비대칭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지금 미국의 GDP가 한 21조 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한 14조 2천억 정도 되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국방비 미국이 거의 한 7천에서 7,500불 정도를 쓰고 500억 불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2,200억 불에서 2,500억 불 정도니까 국방비 차이도 크죠. 그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면 항공모함을 많이 가져야 돼요. 미국은 항공모함이 11척이나 돼요. 중국은 2척인데 그것도 다 경항모예요. 미국 항공모함은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데는 F-18 호넷 같은 전투기를 적게는 70개, 많게는 90대까지 탑재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연용호 같은 데 또 산동호 같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경항모는 20대에서 30대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배치된 것도 하나는 북해라고 해서 청도 쪽에 하나는 동해함대 사령부에서 이제 닝보 쪽에 있고 또 마지막 남해는 저기 저 광동성 쪽에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연안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력이 벌써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저 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이 하는 우려는 지금 현재가 문제 아니고 미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완만해지고 반면에 도전국 중국의 신장 속도, 국력 신장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그 충돌하는 지점이 있게 되는데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미리 막겠다. 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데서 했던 거죠. 스파르타가 패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테네라고 하는 신흥 도시 국가가 해상 교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하니까 아테네의 국력이 신장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국인 스파르타가 그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공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서는 그런 변수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면서 수정주의 세력으로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바꿀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두 번째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외부에 적이 있어야 내적 단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어쩌면 인위적으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지금 중국 타도라고 하는 게 미국 정치의 전면에 나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GDP라든지 군사력 또는 이제 금융장악 이런 걸 봤을 때 이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미래 어느 순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막자는 차원에서의 이제 사전 예방 조치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힘들다. 모든 정치가 슬로건 정치니까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되는 2021년 금년에는 소강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인구 한 80% 정도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건 달성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2035년 되면은 강군몽 그러니까 강한 군대를 가진 중국을 만들겠다. 2049년 되면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때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원래는 그래요. 첫째가 국가 부강, 두 번째가 민족 진흥, 세 번째가 인민 행복. 이 세 가지가 만족되는 걸 만드는 게 중국몽인데 지금 미국에서 해석하는 중국몽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035년에는 강군몽 만들어서 아시아에서 패권을 구축하고 2049년은 중국몽을 통해서 전 세계 패권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자연히 견제와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이제 그
시진핑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외 정책은 도강양회였단 말이죠. 이 본색을 드러내지 말고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였다가 시진핑 주석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굴기란 표현을 많이 썼죠. 중국 굴기, 대국 굴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일정하게는 뭐 중국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다고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알래스카에서 2+2 그 회담을 했을 때 왕이 부장이 그랬던가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당신들이 해온 뭐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럼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그러니까 중국몽, 강군몽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이제 아까 도광양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도광양해라는 게 이제 빛을 가리고 능력을 배양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사용하던 용어인데 등소평 선생이 남긴 말씀이 이거예요. 도광양회 유소작위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빛을 가리고 스스로 능력을 배양했다가 때가 되면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 논쟁은 아직도 도광양회냐, 이제는 유소작위 할 때냐. 지금 시진핑이 들어와서는 유소작위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냐, 펌파 여웨이라고 해서 분발유위. 그 분발해서 할 것을 하자. 그게 뭐하고 또 연관이 되느냐 하면 대국굴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대국굴기라고 하는 것은 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올랐는데 중국 경제에 걸맞는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국위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굴기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상당히 논쟁적 표현이에요. 평지에서 산이 솟는 모습 또는 바다에서 섬이 솟는 모습을 굴기라고 해요. 그건 상당히 바이올런트하죠. 그러나 이제 중국은 기본 노선은 지금도 화평 발전이에요. 도광양회 유소작이 이 기본 철학에 기초한 화평 발전이에요. 화평 발전의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중국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거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불평등 구조도 해소하고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원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외부와의 평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외부와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중국이 화평 발전하면 아무도 안 믿죠. 이미 굴기로 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발 유위라고 하는 그 분발해서 유의하자. 그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신형 강대국 관계론이라고 해서 그 오바마하고 시진핑이가 했었던 유명한 딜이 있죠. 그 캘리포니아 써니랜드에서 얘기하는 게 자, 우리는 이제 강대국으로 인정해달라. 우리는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 이익을 만약 잘못 건드리면 우리는 전쟁도 불사할 용의가 있다. 이게 이제 신형 강국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시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알래스카 같은 데서는 아까 그 논의된 게 토니 블랭큰 국무장관하고 양저츠 국무위원이자 정치국원하고 사이의 논쟁인데 토니 블랭큰이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 홍콩, 위구르 문제 계속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양저츠가 있다가 쉽게 해서 당신이나 잘하시고 당신들 인종 갈등부터 이렇게 많은데 무슨 얘기야. 그래서 엄청나게 붙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국내를 의식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도 많이 하고 합의도 얻어냈대요. 뭐 미얀마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 핵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건 나타난 거하고 숨어 있는 거를 그 잘 구분을 하고 숨어 있는 것을 잘 파악해내는 게 외교를 읽는 하나의 기본 기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셨어. 근데 보통 이제 좀 외교라는 게 본질은 싸웠더라도 웃으면서 악수하는 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인데 이번 알래스카 회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적인 양상이겠네. 내밀한 협의가 있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미 국민의 90%가 중국을 싫어하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정책이 세 가지로 나와요.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대결할 건 대결한다. 그래서 그걸 CC라고 해요. 협력, 경쟁, 대결. Cooperation, Competition, 그리고 Confrontation. 그래서 기후변화, 전염병, 대량상상 무기 방지, 북한 핵, 이란 핵은 협력하고 그다음에 무역과 기술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다음 지정학과 가치 문제는 중국하고 대결할 용의가 있다. 근데 그날 그 알래스카에서 양재추와 토니 블랭컨이 한 거는 대결 국면만 부각이 된 거고 그다음 비공개 세션에서는 협력과 경쟁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오갔겠죠. 아주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방금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자, 그러면 일단 그 중국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새로운 미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또 뭐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인선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잭 설리반 같은 사람들은 뭐 가치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은 실용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가치를 강조하죠. 그건 뭐 자기 그 양아버지도 홀로코스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고 상당히 그 가치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한 사람인데 그러나 상당히 외교적인 사람이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블링컨 같은 사람 포함해서 뭐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진보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헤인즈 국가정보부장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관료적 시각에서 안정적 관리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도 어느 한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가치라고 그러면 좀 확 와닿지는 않는데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이념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흔히 이제 전쟁의 명분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무력 행사 뭐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벌인 전쟁 중에 상당 부분은 가치를 명분으로 한 전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인 데빗 홀로웨이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가치라는 이름으로 벌린 전쟁에서 희생된 무고한 사람의 숫자가 2천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아주 그 양반은 러시아 전문 학자이긴 하지만 아주 그 존경 많은 학자인데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려가 있죠. 안 그래도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서 클린턴, 오바마 때 했던 것을 봐라. 그때 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관여하는데 뭐 클린턴 때 보스니아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때 뭐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오히려 전쟁을 더 많이 했다. 그게 이제 진보 이상주의 함정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려될 수 있는 바죠. 네. 그런 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특히 이제 분단된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시야를 일단 좀 우리 한반도로 좀 좁혀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분야가 두 분야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논쟁을 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혹은 가능성은 있는가 아니면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인 대로 되돌아갈 것인가 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3주 내면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보고서가 나올 거거든요. 뭐 근데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대북 정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세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강경파들이죠. 그러니까 CBID 주장하면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라. 그래야 우리가 제재도 풀어주고 그다음 대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경파들이 있고 반면에 협상파들도 있죠. 북한이 지금 핵을 보유한 건 기정사실인데 그 핵을 선제적으로 해체하려면 북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북한하고 만나서 단계적으로 행동 원칙에 따라서 교환하는 외교적 협상을 해야 된다는 협상파들도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 핵의 안정적 관리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이크 설리반이나 토니 블랭컨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책 보고서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 거 봐서 이 세 사람들 세 학파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라면 세 개를 다 넣을 거예요.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또 협상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그 안정적 관리 압박을 강조하는 건 이제 동맹과 억제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과 억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북한이 선제적 자세를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소위 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와서 외교적 협상 카드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래서 동맹과 억제 그다음에
최대한의 압박, 그다음에 외교적 옵션 이 세 가지를 넣은 그 나올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두뭉실 나와버리면은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방금 분석하신 내용을 보면 진보 이상주의, 그러니까 가치, 이걸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지금도 뭐 북쪽에 대해서는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그 국제적인 압박을 가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략적 인내 혹은 좀 더 강경한 압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북쪽은 제 갈 길 가겠다고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선언을 했죠.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북미 관계를 일단 좀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조언을 준다면. 송은 실장이 지난번 미국 가서 충분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출발점은 anything but 트럼프 거는 안 되라고 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싱가포르 선언에서 얘기했던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문제, 이거와 연동시킨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영변 카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카드거든요. 왜냐하면 영변은 너무나 많은 귀중한 북쪽의 핵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냥 뭐 제재라고 하는 걸 무슨 신주단지처럼 보면서 휘두르는 것보다는 제재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북한의 행태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행태를 바꾸면 제재를 풀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목적을 얻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재를 위한 제재를 강조를 하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인권 문제도 얘기하는데, 인권하고 핵 문제 같이 넣으면 둘 다 안 될 거예요. 그럼 최악의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한 게, 인권 문제는 북에서는 그걸 적대적 행위로 보니까 북에서 뭐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건 미국 보고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라고 하는 건데, 인권 문제를 앞에 딱 놓으면은 그건 뭐 핵 문제 진전이 없게 되겠죠. 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강제하겠다 아니면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대화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특히 이제 그 하노이에서 북쪽이 제안했던 인민들이 그 생활과 직결된 일부분이라도 일단 완화해라, 제재를 풀어라라고 했는데, 뭐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북쪽의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노이 제안과 관련해서는 최선희 부상이 뭐 다시는 그런 기회가 차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제재 완화 혹은 제재 완화와 이 대화 재개,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미국의 대북 전략이 되어야 된다. 근데 미국도 북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제재 완화 못해요. 미국도 의회가 있고 여론이 있는데 그건 동시교환 형식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러나 하여간 어떤 정책 검토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5월 중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원래는 4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아마 우리 대통령 가시기 전에는 나오겠죠. 뭐. 그거 보면서 북도 행동하지 않을까요?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북미 관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남북 관계가 가장 답답하고 안타깝죠. 2018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까 역사적인 선언 4.27 판문점 선언과 이 9.19 뭐 사실상 군사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군사 문제 충돌 방지 뭐 이런 그 선언들이, 성명들이 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 훈련 당시에 진행된 속에서 뭐 조평통하고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해체하겠다. 그다음에 9.19 군사분야 합의서도 파기해버리겠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 말로 하는 위협적 언사라고 보기에는 실제 그 우리 남북 공동 사무소 개선 폭발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또 임기가 얼마 안 남았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남북 관계라는 게 사실 뭐 정권 바뀐다고 달라질 수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남북이 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데 북에서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거고요. 남북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북측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미국에 접촉을 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북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뭐 선택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게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다음 우리가 미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신호를 평양에 보내갖고 그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더 도모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지금 뭐 그 후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책 검토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그다음 5월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 어떤 합의를 끌어내느냐. 아마 그때까지는 난 북에서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도발이라는 거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또 안 하길 바라고 있는 건데요. 그 시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북미가 대화가 되면은 남북도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북이 남에게 전혀 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인도적 지원까지도 못하는 입장이니까 어려움이 있죠. 우리 이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고 고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북쪽이 이렇게 이제 강경 입장으로 되돌아서고 대화를 이제 차단한 데는 너무 이렇게 미국에 과도하게 기대해 온 것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북 간에 합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3대 선행 과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하고 개성공단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거 세 가지는 뭐 우선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좀 선행 과제 아니면 행동 이걸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개별 관광 문제하고 철도 연결 사업하고 DMZ 평화지대와 또는 그 국제기구 유치하는 뭐 이런 사업들, 유네스코 뭐 등재하는 것들 대통령께서 작년 1월 7일 날 이제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뭐 북에서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물론 우리가 북측하고 약속 지킨 거 우리가 못한 거 분명히 있고 2018년 9월 정상회담에서 북에서 정말 그렇게 성대히 정성으로 지극정성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되갚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목적 지향성이 있으면 남과 북이 같다고 보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제 짧은 소견이지만 북도 뭐 통일을 향한 이 과정에 있는데 언제까지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없고 놓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얼마만큼 시간을 당기느냐, 그동안 지체된 시간만큼 속도를 내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주도성을 발휘해서 이 국면을 좀 전환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묘안을 여쭤봤는데 묘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하여간 미국하고 얘기 잘해서 결국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좀 흘러나가고 그래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그 공간을 만들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뭐 그것도 쉽지가 않죠. 조금 있으면 이제 8월에 또 한미도 연합군사 연습과 훈련 문제가 나오고 또 북에서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할 것이고 또 그 사이에서 또 북에서 또 무슨 실험이라도 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상황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18년 5월 26일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비밀회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반전시키는 걸 가져왔는데 지금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그 기대 혹은 이제 희망을 피력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 피스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 평창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이 국면을 극적으로
반전한 경험을 잘 살려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쿄올림픽이라는 올림픽 공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북미 간에 혹은 남북 간에 뭔가 좀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북쪽이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그런 가능성도 카드 하나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이 아주 좋은 그 모델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피스풀 올림픽, 올림픽을 평화롭게 지내자고 얘기하는데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해서 뭐가 나왔냐면 올림픽 피스,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동경 올림픽도 올림픽만 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드는 계기로 이용하고 내년에 있을 북경 동계올림픽에서도 올림픽 행사를 통해서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일본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다음 또 북측도 이제 본인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 IOC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죠, 뭐. 네네. 민간 단체에서는 2022년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뭐 남북 공동 응원 열차를 보내자. 뭐 그것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평화적 환경 혹은 대화 국면을 마련해 보자. 뭐 민간 차원의 노력이긴 하지만 이 정부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카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고민과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도 뭐 불참을 선언하긴 했지만 IOC나 유관 단체들 혹은 국가들 간의 뭐 협의에 따라서 국면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 스포츠를 통한 뭐 그 국가 간의 화해, 뭐 수교 이게 하나의 이제 그 공식 문법처럼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볼 때는 군사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게 국제 정치라는 게 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약들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힘 혹은 논리는 거의 깡패 논리에 가깝습니다. 힘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평화로 나아가기 힘들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제 정치에서 이제 세력균형 결정론이라는 거 하고 국제법과 제도 또는 국제 체제 레짐이 통해서 움직여지느냐라고 하는데 둘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질서라 함은 뭡니까? 일련의 규범과 원칙과 규칙과 절차가 제도화돼 있어서 모든 참여하는 국가가 그것을 수능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중국도 지금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지키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책에서 그 초월적 외교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럼 한국을 포함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 또 하다 보니까 뭐 일본도 사실 그거 비슷하고 뭐 호주,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협력을 해갖고 정말 이 다자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야 미국, 중국이 사실상 횡포를 안 부릴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질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보다 좀 주도적 역할을 하자는데 뭐 그거 하니까 제가 또 반미한다고 그냥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데 참 그 상상력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입니다. 원래.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북중 간에는 뭐 혈맹 관계의 복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의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교류 협력 강화, 이게 이제 북중러 체제, 그다음에 한미일 이 새로운 냉전의 틀을 맞춰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아무튼 저는 뭐 이게 구한말로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이제 남쪽 입장에서 이 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초두에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으로 완전히 우리가 뭐 힘을 싣는다든지 이것도 현실적인 방안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글쎄 지금 우리 뭐 제 책에서도 그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지금 이런 미중 대결 구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미국에 풀 배팅을 해야 된다. 미국과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중국 견제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조 때 그렇게 삼전도에서 결국에 우리가 뜨는 청나라 무시하고 지는 명나라에 배팅했다가 결국 삼전도에 굴욕과 치욕을 당했는데
지금 뜨는 중국에 베팅하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홀로서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한 중견 세력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영세 중립국 선언해갖고 강대국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분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하고는 동맹하고 중국하고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해서 현상 유지하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미중이 사이가 나빠지면 그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린 갈 때까지 그렇게 가자는 건데 그럼 하여간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면 언젠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선택을 벗어나는 게 뭐냐. 그게 초월적 외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하고 동맹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동맹은 자르자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미국하고 동맹 안 하면은 일본, 뭐 호주,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협력이 안 돼. 그들이 전부 다 미국하고 동맹 국가들이니까. 그들이 또 중국에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들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 좀 새로 만들자. 미중이 싸우지 않는 질서. 지금 무역 문제, 그러면 세계 무역기구 다시 활성화시키자. 기술 문제, 그럼 WTO 산하에서 테크놀로지 라운드 같은 거 해서 지금 전부 다 미국도 중국도 기술 민족주의로 가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국제 체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중견 세력 국가들이 하는데 한국에서 그걸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뭐 떠나자는 얘기 안 해요. 미국하고 동맹이 있어야 다른 동맹 국가들하고 협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상상력조차도 이렇게 차단하려고 그러니까 참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집약하자면 초월적 외교를 통한 그러니까 반미 뭐 친중 뭐 반중 친미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특히 중견 국가들로 이 중심이 돼서 또 우리 한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국제적인 새로운 판짜기 혹은 이 평화적인 그 환경 조성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결론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초월적 외교가 필요한 시기다.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혹시 구상하고 계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우리 세종연구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관 1조가 나라의 안전을 위하고 그 다음에 통일 외교, 안보 문제 이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그 분야에 뭐 통일 외교 안보 분야나 지역 연구 같은 데는 우리 세종연구소 연구원들이 아주 탁월한 업적을 좀 얻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모자란 부분이 저는 이제 보니까 국방에 대한 연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국방이 나라의 안전과 관련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국방 연구 쪽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뭐 온천지가 지금 사이버 안보 문제니까 우리도 사이버 안보 문제도 좀 다루고 그러면서 결국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국제 협력을 하는데 우리 세종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어떤 새로운 연구 지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네네. 아까 이제 5월 중으로 아마 이 대북 혹은 외교 검토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검토 보고서가 나오면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미리 제가 도장을 찍어 놓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사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대단히 깊은 통찰과 해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가르침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